플라즈맵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9.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이 거꾸로 43.4%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우 특이한 경우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 손익분기점 매출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3억 달성을 해가지고 전년보다 109.6%, 100% 더블이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 향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9.3%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양호하게 재고 관리를 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상대적으로 그 금액상 667%나 증가한 거로 됩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47.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판매 관리비가 고정비 성격으로 워낙 절대 금액이 높아가지고 영업 손실이 152억 원이 났습니다. 전년도에 106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영업 손실이 43.3%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은 팔수록 적자인데 왜 이런 사업을 계속할까? 3년 연속 적자인데 매출이 30억가 안 됐을 때도 66억 적자를 내고 매출액보다도 더한 손실을 내고 2021년도에 또 더블로 했는데 100억 또 영업 손실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또 더블로 매출을 증가시켰는데도 영업이익이 거의 영업 손실이 한 거의 또 50% 정도 또 증가한 거로 돼 있죠, 손실이. 그러면은 3년 동안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팔면 팔수록 손해인 이 기업은 왜 이런 사업을 할까라는 게 이제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 손익으로 보자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더 높게 증가했어요. 갭이 15.7%나 되는데 매출 비율이 더 높게 증가했으므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여기서 일자 추론할 수 있겠고요. 또한 고정비 성격의 오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오이 56.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0.31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장사했다면은 연말에 3,100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7천만 원은 그냥 장사하면서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159억 원, 거의 160억 원으로서 43.4%가 영업이익이 거꾸로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게 스루풋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원가 회계 영업 손실하고의 차이보다도 더 손실이 났습니다. 7억 3,600만 원. 이것 또한 손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가 14억 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상장된 게 1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는 상장성 감사 보고서 데이터를 적용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2020년하고 2019년은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뽑은 건데 2022년만 본다면은 이 데이터는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상장이 되면서 2022년에 공시된 2021년도에 이게 재고 금액인데요. 전체 금액은 24억 3,700만 원으로 갔습니다만은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상품이 3,700만 원이 있는 거로 되어 있고 제품이 10억 8,400만 원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2억 5,600만 원 차이가 있고요. 제공품은 또 10억 원 가지고 있는 거로 재고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거의 5억 원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런 그 차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계를 이렇게 맞췄는지 의아할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설명하면서도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검사를 해본 건데 맞을 겁니다. 자, 그 2021년도 상장정 재고자산 명세 데이터들이 불명확하다. 기본 베이직이 흔들렸다. 재고관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가공비 배부하는 원가회계의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뭐 그것까지 간접적으로 좀 비꼬는 기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요. 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부재료, 상품 매입액으로 회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그 매입액을 더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43.5%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56.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보다도 그 운영 비용이 매우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기본 고정비 성격으로 계속 그 어떤 그 매출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고정비 성격의 그런 비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 비중도 매우 높죠. 뭐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계속 사업을 할까 하는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가공 비율이 그 52%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을 크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고요. 2020년 데이터는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이 56% 2021년도 거를 2026년도도 그냥 56%일 거다. 가정을 해서 역으로 산출해 낸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한 2개년 정도만 비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고요. 거의 뭐 더블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아니 더블이 아니고 여기에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Q 총재비정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기준이냐 이거를 봐가지고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어도 요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20년도 거는 역으로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갭2로 차이가 계속 남거든요. 이거만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상으로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1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31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2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약 4억 원이 현금을 어디다가 빼돌렸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이렇게 이제 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전체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착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준 1이 정상적인 건데 나머지 2, 3으로 하면은 이 기업이 프라자 맵이 프라즈인가요? 아까 맵이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자관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안 맞아 떨어지면은 이것도 분식회계
라고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7억 원 집행이 돼서 무려 83.5%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장되고서 첫 번째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전년도 직원 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83.5%가 증가했다면은 직원 수도 뭐 상당히 한 100명 내외 정도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2022년도 평균 임금은 5,550만 원으로서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주 가공비는 128.1%나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고정적으로 많이, 판관비도 고정비용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업을 굳이 왜 해야 될까 하는 자꾸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외주비의 증가액이 매출 증가율에 비해 너무 더 높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외주 공정이 돈을 버는데 발목을 잡는 제약 공정으로 또 인식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2020년도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슬럼프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회사가 하려고 그러면 판매 가격 하락과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중 추론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반중 추론은 1, 2차 추론인 원재료 가격 상승과는 모순됩니다. 이 모순되는 추론이 나올 경우에는 뭔가 둘 중에 한 놈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총자산 회전율까지만 소개를 하는데 이 기업의 문제점은 매출채권 회전율이 2020년도에 이 재고 회전율하고 거의 4회전 정도 유사하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 와서 좀 떨어지고 2022년도에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가 영업에서도 수금도 제대로 못하는 영업 매출만 올리면 뭐하냐, 나중에 그게 악성 채권이 될 확률도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에 대한 돈은 또 빨리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갭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물건 구매하면서 매입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는 원재료 구매에서 원재료 공급업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뭐 너무 차이가 나고요. 속도가. 그 다음에 이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0.9에서 0.56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3년, 만 3년, 2년 사이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그냥 제가 의견을 그냥 있겠습니다. 분식회계 여부를 재고자산의 선택과 집중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분야는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재고 회전율을 납품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 비해 반 이하이며 매입 채무 지급 속도와는 매우 또 갭이 크다. 그래서 볼 때는 이 매출액이 허위 매출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대손상각으로 뭐 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제가 이 공시 내용에 원재료 가격도 나오고 제품 판매 가격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으로 회사가 입증 책임하는 사항으로 그냥 넘기고자 합니다. 그것까지 분석하는데 솔직히 너무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밑에 내용을 필요하시면은
정지를 해서 천천히 좀 읽어 보시면은 제가 의도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 충분조건 논리로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반증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은, 전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없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입증 책임을 좀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투명성을 입증할 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들을 한다 그러면 재고 회전율 수를 수량으로 산출해봐라. 그러면은 그 재고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A로 세팅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재고 회전율과 아까 말씀드린 매수채권 수금 속도의 갭이 커지면 악성 채권화가 화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매출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무죄 입증을 하기엔 증거를 찾는데, 거꾸로 유죄 입증을 한 그런 증거도 찾게 되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맨 앞에 원가 회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슬프트 투명성 법정은 마녀의 법정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정에 나서면은, 투명성 법정에 나서면은 분식회계를 했다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서 반증을 해가지고 무죄를 밝혀냈을 때 그만큼 이 투명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43억 원 크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8.8%로 발생이 됐고요. EAT 현금 순이익으로는 93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전년보다 0.8% 좀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 손실을 현금 손실률을 냈습니다. 채권자한테 93억 원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61.7%가 되겠습니다. 이미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내려야 아마 뭐라 그럴까요? 상장 폐지 내지는 또는 요주의 이런 종목으로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내역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종 276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RR 현금 버퍼율은 16%로 전년보다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익 결손금률은 14.8%로 50%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잉여 현금의 내역을 보면은 유상증자로 122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하자본 자본이 총자산의 증가로 해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뭐라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배당률이 아니고 아까 뭐였더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단 모양이에요, 제가. 종속기업 비율 발생한 거라든가 또 레버리지율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투하자본이 증가해서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이 나네요. 두 편 연속하려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못 숨기겠네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7%로 경환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다. 마치 사업을 망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4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대상이라고 한다. 2023년도 흑자로 돌아설 묘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서 이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이 말하자면은 그 영업이익을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매출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이 460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 재고가 25%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억 8,900만 원 적자지만 이게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이고요. 이거로 만족을 한다 하면은 거의 뭐 손익분기점을 이뤘다면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168억 회사가 1년 만에 469억 원, 거의 470원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그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2023년도도 계속 적자로 나올 거냐? 참 고민됩니다. 그런데 재고를 줄이면은 이제 영업 적자가 더 늘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스루풋으로. 스루풋 입장에서 우선은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로 해야 좋을 거냐. 운영비용이 25%라고 증가한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이 481억 원은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적이 133억 원인데 과연 이렇게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도전 불가능한 목표일 것 같은 기분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맥시멈 제한가를 만들어 본다 그래도 이 387억 원 이거를 납품 단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비유한다면 38,700원짜리 견적분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재료 비율을 좀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좀 올려도 그래 가지고 결정됐을 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한을 38,700원에 하게 되면은 결론은 결산하면은 적자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38,500원에 했다. 그러면은 적자가 빤한데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이루려면은 재고 회전율을 7회전까지 좀 올려봐라. 이게 한 65.2% 그 목표를 증가시키는 건데 매출도 그렇게 증가를 시켰다면은 100% 가까이 증가시켰는데 왜 재고 회전율은 왜 100% 가까이 증가를 못 시키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은 636억 원으로서 영업이익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생산 감소에 의한 재고 감소라면은 판매 물량이 더 없기 때문에 그냥 38,500원으로 매출이 픽스 된다 그러면은 7,500원 적자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금 재무지표가 아닌 주가로서 2021년 말 5,700원에서 6,120원으로 420원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가 없었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 시가총액이 1천억이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깜빡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임유봉 씨로 되어 있습니다. 14.86%. 적자 상태 지속임에도 주가는 장부가격의 949%로 뻥튀기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회사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상 뭐죠? 이 회사 이름도 좀 기억이 안 나네. 프리즈맵.
대한 2022년도 실적을 스루포터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업을 올해까지 계속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관심사로 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